아까 그 이제 시민단체 문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본은 한국하고 달리 그렇게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네네. 뭐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만 봐도 사실 일본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 보도가 안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시민단체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시위를 하거나 그런 바깥 활동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강하죠. 근데 일본이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일본이 강한 부분은 논리화시키는 작업이라든가, 강하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여서 네. 전서를 내거나 위안부 연구라든가 그런 것도 일본 쪽의 연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은 거기도 약간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연구 활동이나 그러한 시민 모임에서 또 공부를 하고 네. 또 인터넷에 올리거나 그런 거 많이 해요. 일본 시민단체. 네. 그러나 그것을 그것이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역시 바깥 활동이 네, 있어야죠. 필수적이에요. 그럼요. 필수적이에요. 자신의 그러니까 목을 내야죠. 3.15 독립운동이 바로 그런 그런 거죠. 것이었고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일본은 굉장히 약하다. 네, 그러나 논리를 만들고 예를 들면 유엔이나 미국을 설득할 때 논리적 기반을 만드는 부분은 좀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국 쪽에서도 많이 초명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한국의 그러한 활동력하고 일본 쪽의 논리가 만나면 굉장한 파워를 그야말로 그게 상생이죠. 예. 발휘한다고 저는. 그렇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우파들한테 그쪽의 우파는 그러니까 우파들의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82년도에 아사히신문의 기자 두 사람이 저격 당해가지고 한 사람 죽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한 사람 준상. 근데 그런 거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요? 결국. 네네네.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인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조금 말하자면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뭐라 할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주 강한 시위 활동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네. 한국에서는 그런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해요. 하죠. 그렇죠. 사실 왜냐면 일제 치하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요. 또 독재 치하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본은 일제 치하에서는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력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느낍니다. 예. 시각을 좀 이제 넓혀서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명문 대학 보면은 일본학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재패놀로지라고 했고 보면 일본 정부 특히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일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 분파로 굉장히 체계화되고 이제 성립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가까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일본은 있다 없다 같은 이제 말초적인 방식의 일본 이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교수님께서 최근에 저술하신 내용들도 넓은 의미에서 다 일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학문적 접근,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한 식의 접근이나 방법이 필요할지
좀 예. 말씀을 주십시오. 네, 사실 그 조선 시대에는 그 실학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실학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약용 선생님이라든가 대단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일본 연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신숙주 선생도 막 예,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일본어를 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분들의 연구는 일본을 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까? 봤더라고요. 지금 데이터를 봐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약용 선생님은 그 일본이 당시 조선보다 학문적으로도 상당히 그 조선을 능가한 면이 있다. 네. 그 이유는 먼저 과거가 없어서 과거 제도가 없어서 그 자유로운 학문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나 혹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소양의 서적을 많이 구입을 했다. 그래서 나가사키라는 데 가면 네.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소양의 학문들을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접해 있다. 예.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세요. 네네네. 예. 굉장하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기술 부분에서도 일본어를 많이 배워야 된다. 네, 그러나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다르템 기술이나 지식으로 일본은 다시 한번 조선을 침략할 수도 있다. 어우. 거기까지 봤어요. 거기까지 예측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일본으로 보는 시각이라는 게 일본은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좋게 보장할 필요도 없고요. 존재 그 자체니까. 상당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사실. 네네네. 예. 혹은 유럽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렇죠. 봅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앞서는 거죠. 예. 네, 그거는 그 조선 시대에 그 조선 왕조가 그랬습니다. 역시 그 임진왜랑 정유재나를 다 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나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는 민감했지만 사회나 문화의 변화는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일본의 변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에서 새로운 또 메이지 정권이 탄생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상 당시 조선 왕조는 많이 인식하지 못했던 간과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실학파가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실학파의 의견을 잘 듣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조선 시대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한국 안에서도 일본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무튼 그 일본을 있는 그대로 특히 문화나 사회적인 부분의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대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것 아닌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는 정보도 다 아베 수상이나 일본 정부의 얘기들이지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들은 그러니까 일본 기업을 세계화했기 때문에 그 세계화했을 때는 역시 현지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본 정부하고 오히려 일본 기업인들이 사실 그 표면적으로는 사이좋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듣겠어요. 끝으로 이제 지금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이 결국은 갈등이라는 거는 물론 문제 아베 정부 내각의 문제가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많이 관여하고 계시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럼 예. 누가 합니까 지금? 그 가까운 분들이 많으니까 네. 하고 있을 것으로 네네네.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네. 하면 아무튼간에 일본은 이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그대로 무시를 하면 네. 또 어딘가에서 또 역습을 해요. 역습을 해요. 어디?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도망가는구나. 그 일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도망가 가지고 북한하고 그 남한이 아주 사이좋게 그 다음에 중국하고 사이좋게 하고 네. 그 일본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하고 이렇게 가면 네. 일본은 뭔가 장난을 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관리를 잘 해야 관리를 된다. 해야죠. 그렇죠. 관리. 네. 그러니까 좋은 이웃으로 그 사이좋게 지내면 일본 문화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 꽤 많습니다. 많겠죠. 그렇죠. 뭐 지금 K-팝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굉장히 따라가요. 네. 한국인이 멋있다고 네. 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패션, 특히 젊은이들의 패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카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 그러나 카톡 거기서 삽니까? 거기서는 라인이죠. 예. 라인도 SNS. 원래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라인은 한국에서 만든 게 카톡이 유행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국 거예요. 다. 네네. 라인. 다 라인으로 저도 라인도 있고 일본 친구들하고 라인하고 네네. 그렇게 카톡은 한국 분들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을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히 일본 여자들은 그 한국 남자가 왜 좋으냐 물어봤더니 먼저 뭐라 할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좋다. 뭐예요, 그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일본 남자들은 다 예상할 수 있으니까 재미없대요. 네. 이럴 정도 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이진하고 그대로 하고 되게 삼족이라서 재미없대요.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다이나믹하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강하다. 이벤트에 강하다. 만나서 100일째에 이벤트를 해준다. 예. 일본 사람들 그런 거 한국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에 강하다. 그러니까 만나서 100일째 혹은 뭐 40일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라인을 통해서 많이 확산됐어요. 그게 지금 뭐 일본 문화인 것처럼 또 전착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저도 들었는데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자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여자들은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오빠 사과 들어와줘서 고마워 이런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약간 따끔하게 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좀 질책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물론 그거는 다 잘 알지만 그러나 남북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방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미국, 뭐 관리 혹은 의호 관계 이게 사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이제 무역도 일본이 별로 뭐 5% 정도니까 요새 5% 7% 왔다. 그러니까 수입은 7%이지만 일본의 수출하는 것은 4% 돼요. 그래요? 전체 우리 수출 중에. 근데 중국이 25%. 25%죠. 그럼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을 합해도 네, 안 되죠. 그 중국이 가장 많아요. 많아요. 10몇 프로.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한 수치만으로 보면 일본의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여러 가지 부품 중에는 혹은 기계 중에는 그 반도체를 만드는 또 공작 기계도 있고요. 기타 그 한국의 그 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이 전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뭐 옛날에 임진왜란 전유제랑 네. 그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할 없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역사는 이게 계속 그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좋게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호 관계로 관리한다 라는 곳에서 또 일본을 그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거 금방 전달됩니다. 전달되죠.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또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조금 있어도 되지만 근데 또 일본에게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한반도 정책이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사실상 발판으로 해서 그 대륙으로 진출한다라는 그런 것은 한반도를 희생시킨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당연하죠.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그 생각이다라는 것을 일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일본인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으로 한국을 발판으로 거기에 진출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침략을 의미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감사합니다. 결국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결국 소통이죠.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또 저도 보면은 이제 전공이 국제법이다 보니까 외교 정책을 보다 보면 일본과 대립하는 것 같지만 70-80%는 국제사회에서 협력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치적으로 한 20%, 30%가 뭐 많을 때 이렇게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그야말로 다 해답은 소통이고 교수님께서 앞으로 이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가장 크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체계적인 학문적 영역으로서 일본학의 하나의 그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또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좀 더 듣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렵지만은 시간을 한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